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부터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며 귀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 빚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생긴 변화에 대해서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마자 번화가에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네. 이제 귀가를 할 때 택시를 타는 이제 심야 시간 택시 대란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막 해소돼서 그런지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가 뭐 대책을 내놨지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어떨까요? 원래 오랫동안 좀 억눌려 있다 보면 갑자기 분출되는 소비도 있게 마련이고 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못 만나고 영업 제한 시간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안 나갔던 분들도 어제, 그제 아마 약속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도 많기는 했습니다만 예. 주요 번화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니까 이른바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3, 40분씩 기다려도 택시가 안 잡힌다. 따릉이 타고 집에 갔다. 예. 걸어갔다. 여러 가지 무용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억을 되짚어보면 작년 11월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죠. 작년 11월에 잠깐 동안 규제가 풀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예견되었던 상황이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면 수요가 많으니까 네. 그 사이에 택시기사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해서 나온 조치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는 우리 3부제로 운행되고 있는 개인 택시들 예. 그 심야 시간에는 규제를 좀 풀겠다.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 안 되는 택시도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는 운행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예. 심야 택시도 좀 늘리고 야간에 올빼미 버스도 늘린다. 노선도 좀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증 처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택시가 부족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풀릴 텐데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약속들이 많더라도 네.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거냐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만나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거는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일단 지금 이번 달이 아마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네. 참고로 술 드시고 따릉이 타면은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그렇죠.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들은 지금 영업 제한이 없어지니까 또 일상 복귀가 되면서 많이 반기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19가 있어 오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대출빚 또한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우려도 섞여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가요? 일단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에는 684조 9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2년 사이에 33% 빚이 폭증을 해서 이제는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909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불어났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 빚이라는 게 개인 사업자 대출에다가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될 텐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빚은 급증을 했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0%대입니다. 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원리금 상환이나 아니면 만기 때 그 상환해야 되는 돈의 만기를 뒤로 미뤄줬거든요. 네네. 이 조치가 2020년 4월부터 지금 4번째 연장이 돼서 예정대로라면 올해 9월에 종료가 되는데 네. 문제는 그때 종료했을 때 이 빚을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느냐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장사를 못한 기간은 길었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짝하고 살아나는 경기가 상반기 이후에 계속 될 거냐 이건 예. 좀 상황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여러 네. 가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환 능력에 대한 걱정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1년 안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보험을 다 해지해서 갚고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 위험 차주가 대략 한 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해서 네. 이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혹은 차주에 대한 냉정한 옥석 가리기 이런 선택이 필요하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네. 이런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배드뱅크란 말이죠. 이제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방안 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배드뱅크라는 게 그 사실은 착한 역할을 하는 배드라고 하니까 나빠 보이잖아요. 네. 그 간판은 그렇게 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할인해서 정리하고 차주는 이제 신용을 다시 회복하면서 금융기관은 너무 위험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할인해서 채권을 사온다라고 하면 10만 원짜리를 누군가 갚지 못하고 저는 못 갚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략
7만 원에 사와서 그럼 반만 갚으세요. 반씩 나눠 가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관 혹은 예. 은행이 존재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자본을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인수위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배드뱅크라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인수위 안은 각 금융기관이 이른바 객추를 해서 여기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이걸 만든겠다는 건데 금융기관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의 그 시스템적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들, 은행들, 뭐 증권사, 보험사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준조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소가리를 하는 거죠. 네.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텐데 결국은 누가 자본금을 댈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제도라는 것이 뭐 네. 늘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지만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빚을 막 네. 쳐놓고 일부러 파산하는 경우처럼 그렇죠. 네. 이 배드뱅크를 그렇게 악용할 우려는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갚았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항상 나오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신용이 위험한 지경까지 일부러 파산을 한다 이건 본인에게도 굉장히 기회비용이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의도적으로 감행하는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드물게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내가 굳이 이걸 열심히 갚을 필요가 있나라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막는 건데 정책이라는 게 모든 걸 물샐 틈 없이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그 효과하고 수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혹시 금융기관들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 같은 문화를 만들지는 않을지 예.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네. 이게 계속 논란입니다. 뭐 조합이랑 시공사 간의 갈등 때문에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네. 있는데 뭐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지금 분양 예정된 다른 사업장들도 지연되면서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배경엔 종합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둔촌 주공 상황부터 좀 지켜볼까요? 네. 2020년 2월에 착공을 한 그 둔촌동 일대의 그 구축 아파트입니다. 예. 해당 지역에 5,900가구를 허물고요. 신축으로 12,000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 예. 현재 공정은 52%까지 이뤄진 상황인데 문제는 그 안에 이제 조합원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원했던 그 평당 분양 단가가 있을 텐데 이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그라고 흔히 부르죠. 예. 그래서 평당 단가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누르고 싶어서 이제는 2,900만 원까지만 허락을 하겠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원했던 건 3,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이 차이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반 가구 분양을 많이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돈을 통해서 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조합원들이 물어야 하는 돈이 늘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 평당 분양가를 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당 적어도 1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옥신각신을 하다가 조합에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좀 올라갈 테니 예. 그때쯤 주변에 수렴해서 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룬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중간에 조합 안에서도 또 분쟁이 있었는데 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 시공사 하나로는 부족해서 시공단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분양 일정이 미뤄지니까 5천억 원 이상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셔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직 조합장은 오케이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이 돈을 나눠서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분쟁이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 닷새가 됐거든요. 예. 만약에 앞으로 닷새 동안 공사를 더 진행하지 않으면 기존에 공사하던 건설사들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합도 손해, 건설사도 손해, 이들에게 돈을 꿔준 금융사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그러면 이제 유치권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서로 그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거예요. 네. 지금 조 단위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시공단의 주장은 분양 일정을 마냥 미루면서 외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우리가 연대 보증을 서서 금융권이 2조 2천억 원을 꺼주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회에 물게 되는 이자만 800억 원씩이다. 물론 분담을 합니다만 네. 조합원 측은 아니 우리는 전직 조합장이 5천억 원 이상 공사비 증액하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이미 해임된 사람이다.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이렇게 싸워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하나는 12,000가구가 원래는 올해 분양시장에 들어왔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 물량이 사라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금융권에서 이제 이 꺼줬 돈도 못 갚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미리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형성이 돼 있죠. 그렇다면은 네. 분양이 이제 미뤄지니까 뭐 여기 둔촌중흥 말고도 다른 곳도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급이 그만큼 밀리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좀 많은 여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2,000가구면 올해 원래 서울 시내에 분양되려고 했던 가구, 전체 가구의 예. 대략 4분의 1이거든요. 맞네요.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에도 문제가 있겠죠. 네. 이분들이 이동하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공급 혹은 수요가 있을 텐데 예. 기존의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12,000가구 중에 대략 4,000가구 이상은 일반 분양 물량이에요. 그럼 일반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물량도 분양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예. 전반적으로 공급 자체가 꼬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여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현대, 현대산업개발, 대우, 롯데건설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조 단위 공사비를 빠르게 회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지금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지금 건전성 지표 관리라는 측면에서 경고등이 켜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험회사가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네. 여력을 따져보는 건데 이 지급 여력 RBC가 비율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단 저는 급격하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 숫자가 좀 조정이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생보사, 그 손보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다소 과장 혹은 엄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네.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사실이 진실은 아니거든요. 예.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현재 줄어들었다고 하는 숫자가 254.4%, 네. 손해보험사는 231.4%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을 수령해야 될 때, 보험금을 수령해야 될 때 돈을 내줄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200%가 넘잖아요. 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게 100% 이상, 금감원이 권고사항이 15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건전성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실질적으로 보험업이 굉장히 나빠지고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회계 예. 장부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장부상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회계 상태가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사들이 아주 어려워졌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TV 리포트 같은 곳들은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표현이 난무하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네. 쏟아져 나와서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이 좀 일방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오다 보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낙폭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네. 지금 기준선을 이제 웃돌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지금 건강한데 우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 너무 몸짱이 돼서 예. 모두 식스팩을 탑재하고 나타났다라면 우리가 제일 뚱뚱해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저반의 상황이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현재 보험업계 관련해서 이 재무건전성 관련 내용은 이렇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관련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혹은 금리가 떨어져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소 그 업계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험료로 이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언급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